모범적이고 그림에 재능이 있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창창한 미래가 약속되었던 그 아이가 피 한 방울 없고 다툰 흔적 하나 없는 비좁은 창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다시는 개어나지 못하는 듯 비현실적일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 사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마침내 드러난 범인의 정체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결코 떠올릴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충청북도 청주시 여느 때와 같이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익숙한 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단정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교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우수한 학업 성취도로 명성이 자자한 세륜고등학교. 그 누구도 이 평화로운 아침, 끔찍한 악몽의 서막이 천천히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경 20년 넘게 학교를 지켜온 경비원 김판석 씨가 낡은 열쇠 꾸러미를 잘랑이며 본관 비동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 불시 점검이 예정되어 있어 선생님들이 교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비품 창고 문을 열어주어야 했습니다. 창고는 3층 복도 맨 끝, 평소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은 보통 완전히 잠그지 않고 바깥쪽 빗장만 걸어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교사나 학교 축제 멱신문을 만드는 동아리 학생들이 드나들기 편하도록 생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김 씨의 주름진 손이 빗장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는 순간 탁하고 숨 막히는 공기가 훅 기쳐나왔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냄새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오래된 먼지 냄새와 낡은 실험 도구에서 새어나오는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그 사이에 섞인 형용하기 힘든 비릿하고 역한 냄새.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직감이 이것이 불길한 징조라고 속삭였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약 8제곱미터 약 2.5평 남짓한 공간 내부. 오직 천장에 달린 희미한 백열등 하나만이 먼지 쌓인 세 줄의 철제 선반 위로 힘없는 노란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씨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가장 안쪽, 제일 어두운 구석의 선반 아래 한 사람의 형체가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학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남색 교복을 입은 채 옆으로 누워 있었고 가슴팍에는 세륜고등학교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온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리다만 듯한 벽신문용 그림 몇 장과 액정의 거미줄처럼 긴 금이 간 휴대폰이 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열쇠 꾸러미가 타일 바닥으로 떨어지며 철커덩 하는 소리가 죽음 같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목구멍은 바싹 말라붙었지만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비명을 지르면 낡은 휴대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과 15분 후 아침 자율학습으로 조용하던 학교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평화로운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흥덕경찰서 경찰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 본관 비동 3층 복도 전체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모든 수업과 활동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고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창문마다 붙어선 앳된 얼굴들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비동 쪽을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초기 수사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 이민준, 만 17세, 세륜고등학교 2학년 2반. 많은 교사에게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전교 1등은 아니었지만 머리가 좋고 비판적 사고가 뛰어났으며 특히 미술 동아리에서 인정받는 재능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전자출결 시스템에 따르면 민준이는 사건 전날인 10월 16일 1교시와 2교시 수업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3교시부터 그의 이름 옆에는 무단 결석을 의미하는 붉은 표시가 더 있었습니다.
담임 교사는 집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민준이가 몸이 좋지 않아 알없이 조퇴했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비록 교칙 위반이지만 고등학생들에게 드물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시간 내내 민준이가 학교 안에 고독과 어둠 속에서 싸늘하게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과학수사대의 임동진 경감을 필두로 한 베테랑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해 즉시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잠정 결론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에는 그 어떤 외력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긁힌 상처나 뻥 자국 하나 없었고 옷매무새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격렬한 저항이나 몸싸움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은 살짝 트여 있었고 동공은 확장되어 있었으며 혀가 목구멍 깊숙이 말려 들어간 흔적은 기도가 극도로 수축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초기 사인은 비구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온도와 경직 정도로 미루어 보아 임 경감은 사망 시각을 10월 16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민준은 경비원에게 발견되기 거의 24시간 전에 이미 사망했던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학교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은폐된 범죄였습니다. 수사 지휘를 맡은 흥덕경찰서 강력팀장 강태식 총경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아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철문은 평범했고 손잡니의 얇은 먼지층에는 경비원 김씨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흐트러진 자국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창고에는 창문도 다른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출입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조롱하듯 이 복도를 비출 수 있는 유일한 CCTV는 수리 중이라는 안내판을 단 채 10월 13일부터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강총경은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의 자세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두 다리는 살짝 구부러져 있었고 왼손은 가슴 위에 가볍게 얹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한 잠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이는 사후 시신이 옮겨지지 않고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과학수사팀의 소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민준이의 휴대폰은 시신에서 약 1m 떨어진 곳에 있었고 기술팀 요원들이 증거물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것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블랙박스일지도 몰랐습니다. 현장 정밀 감식 결과 민준이와 경비원의 지문 외에 어떠한 낯선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창고 안에 모든 물건은 기이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책장, 비품 상자, 겹겹이 쌓인 플라스틱 의자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진 것입니다. 민준이의 사망 추정 시각인 오전 9시 20분에서 10시 20분 사이는 시간표상 4교시에 해당했습니다. 그 시간, 민준이의 2학년 2반은 1층 교실에서 도덕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무일지에는 민준이가 결석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있던 약 1000명의 학생과 교직원 중 그 누구도 민준이가 교실을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본관 비동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상한 소리도 비명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침묵이 본의 아니게 범인의 공범이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강총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면 아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범인은 누구고 왜 하필 이곳을 택했을까? 가능성은 두 가지다. 범인이 천재적인 범죄자이거나 혹은 우리가 단 한 번도 용의자로 의심해 본 적 없는 인물이거나 수사는 피해자 이민준이라는 인물 자체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교사들의 진술을 통해 떠오른 그의 모습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성적이 우수했고 특히 인문사회 과목과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똑똑했지만 때로는 극단적일 정도로 개성이 강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칙에는 암암리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었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잦았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세 차례 지적받은 기록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1학년 말에는 교내에서 벌어진 몸싸움에 연루되어 반성문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민준이가 소위 일진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자존심과 받은 것은 반드시 갚는다는 심리였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모욕에도 극도로 격렬하게 반응했고 자신이나 자신이 아끼는 사람이 공격당했다고 느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한 친구는 익명을 요구하며 수사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정이 많은데 무서운 면도 있었어요.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끝까지 가요. 그리고 민준이가 그토록 아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반 여학생 김서연이었습니다. 맑고 청순한 외모에 공부도 잘해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소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2학년 초부터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함께 등하교하며 반 활동에서도 늘 붙어 다니는 11학년의 유명한 선남선녀 커플이었습니다. 그들의 풋풋한 사랑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바로 이 관계가 치명적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융예선상에 가장 먼저 오른 인물은 같은 반 학생인 박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와 민준이는 중학교 시절부터 1학년 때까지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었습니다. 함께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PC방에 가고 숙제를 베끼고 가장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와 서연이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훈이는 눈에 띄게 민준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 친구들 다수는 지훈이가 오래전부터 서연이를 남몰래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연이를 줬고 말없이 챙겨주었지만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이 짝사랑하던 소녀의 남자친구가 된 것은 지훈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단짝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고 종종 불꽃 튀는 말다툼을 벌였으며 학교 후에는 친구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주먹다짐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력 용의자는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3학년 선배이자 학교 축구부 주장이었던 최강민. 그는 민준이와 직접적인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서연이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강민과 서연은 2학년 1학기 말에 헤어졌는데 당시 서연이가 강민과 사귀면서 민준과 양다리를 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민준이가 사망하기 한 달 전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하교 길에 낯선 청년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품을 빼앗지는 않고 플라스틱 봉으로 민준이의 어깨와 등을 몇 차례 때렸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명백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를 악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새끼가 한 짓인지 알아. 모든 의심은 자연스럽게 최강민에게로 쏠렸습니다. 한 소년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잠긴 창고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정과 사랑, 질투와 증오가 거미줄처럼 얽힌 관계망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총경이 지휘하는 수사팀은 뱀을 놀라게 해 풀숲에서 나오게 하는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최강민이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운동선수다운 다부진 체격과 불량스러운 표정의 강민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갈등,
서연과의 과거 관계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8살의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청주시 외곽에 사는 후배들을 시켜 민준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자식이 너무 건방졌어요. 강민이 진술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를 뺏어간 것도 모자라 제가 축구부 회비를 횡령했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냥 겁만 줘서 조용히 살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강민은 후배들에게 모바일 뱅킹으로 1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고 가볍게 손만 봐주라고 했을 뿐 생명을 위협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은 그의 진술을 뒷받침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휴대폰 위치 기록과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그는 청주 시내의 한 대입 논술학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민준의 사망 추정 시각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과 학원의 전자출결 기록이 그의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최강민은 부정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해 보이던 수사 방향은 갑자기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수사팀은 남은 첫 번째 용의자, 옛 친구 박지훈에게로 초점을 옮겼습니다. 10월 21일, 박지훈이 두 번째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격적인 피의자 신문이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문학소년 같은 외모의 지훈이는 강태식 총격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처음과 같은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사건 당일 민준이를 만난 적이 없다고, 수업 시간에 비동에 간 것에 대해서는 반벽신문에 쓸 그림 도구를 찾으러 2층 미술실에 잠시 들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약 5분 정도 머물다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작 5분이라고 강총경이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내 휴대폰 GPS 기록을 보면 기기는 본관 비동에서 정확히 17분간 신호가 머물렀어. 오전 9시 48분부터 10시 5분까지. 이 시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나? 지훈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두 손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깍지를 낀 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거의 자백처럼 들렸습니다. 강총경은 계속해서 압박하며 인화된 사진 한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휴대폰에서 기술팀이 숨겨진 폴더를 찾아냈다. 이민준과 김서연을 몰래 찍은 사진이 50장이 넘어. 멀리서 찍은 사진, 교실 창문 너머로 찍은 사진,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특히 다시 돌아봐. JPG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진이 있더군. 이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나? 지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두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민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걘 제 가장 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기는 질투, 범행 시각, 현장 근처에 머무른 행적, 의심스러운 행동과 거짓 진술. 신문은 4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끔찍한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지훈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는 오열하며 자백했습니다. 민준에게 똑바로 얘기 좀 하자며 3층 비품 창고로 불러낸 것이 자신이라고. 전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지훈이 흐느꼈습니다. 서연이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또 서연이를 울리면 내 비밀을 전부 폭로해 버리겠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걔가 시험 때 부정행위 한 것도 알고 부모님 지갑에 손댄 것도 알았거든요. 그냥 겁줘서 서연이를 놔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창고 안에서 민준이에게 무슨 짓을 했지. 수사관이 몰아붙였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제가 올라갔을 땐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저를 바람 맞췄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왔다고요. 변명으로 가득 찬
모순적인 진술, 죄를 벗어나려는 자의 발버둥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술팀이 지훈과 서연의 휴대폰 양쪽에서 삭제된 메시지 한 토막을 복구해낸 것입니다.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서연이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민준이랑 얘기 좀 해줘. 난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듯 했습니다. 독선적인 남자친구에게 지친 김서연이 그녀를 작사랑하는 불쌍한 박지훈에게 해결을 부탁했고 격분한 지훈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박지훈은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대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10대들의 비극적인 삼각관계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 총경은 여전히 무언가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지훈의 자백 방식은 살린자의 회개라기보다는 웅지에 몰린 짐승의 절망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현장,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17살 소년이라도 격분한 상태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흔적을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팀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휴대폰, 다시 전부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잠금 해제해. 저 블랙박스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10월 22일, 거의 사흘간의 밤샘 작업 끝에 사이버 수사팀은 마침내 이민준의 휴대폰에 걸린 두 번째 암호화 계층을 뚫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술수행평가라는 이름의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림 파일들 사이에 갤러리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진 mp4 형식의 동영상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크기는 고작 35MB. 수사팀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암호가 풀린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은 1분 32초 길이었습니다. 화면은 좁은 문틈으로 몰래 찍은 듯 약간 흔들리고 흐릿했지만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배경은 수업이 끝난 후라 텅 비어있던 3층의 교무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사 방향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두 남녀가 동료 이상의 부적절하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은 다름 아닌 2학년 2반의 담임이자 국어교사인 박선영 34세이었습니다. 남성은 역사 과목 교사이자 교무부장인 김영철 선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 가정이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영상은 박선영 교사의 경악에 찬 목소리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외쳤습니다. 누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당장 그거 안 지워? 너 이거 누구한테든 말하기만 해봐. 내가 맹세콘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상은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약 2주 전인 9월 29일 오후에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민주는 우연히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담임 선생님의 치명적인 비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식 총경의 등줄기를 따라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의 침묵, 갑작스러운 결석, 그리고 흔적 없는 죽음. 즉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박선영 교사는 학생 이민준과 관련된 몇 가지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경찰서에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처음에 박 교사는 제자를 잃은 스승의 슬픔을 연기하며 매우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 총경이 그녀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주자 교사의 평온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선영 선생님, 강 총경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월 16일 오전에 민준 학생과 따로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숨막히는 침묵이 거의 1분간 흐른 뒤 박 교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네, 제가 비품창고로 아이를 불렀습니다. 벽신문 그림을 확인하자는 핑계로요. 이후 작성된 자필 진술서에서 그녀의 떨리는 글씨는 비극의 전말을 고스란히 재구성했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의 불륜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박선영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직장을 잃을까, 명예가 실추될까, 가정이 파탄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민준과 따로 이야기하며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준이는 사춘기 특유의 도전적인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영상을 지우지도 유포하지도 않은 채 그저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 수업 시간마다 자신을 바라보던 민준이의 그 눈빛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정신적 고문 무기가 되었습니다. 10월 16일 오전, 당직 근무 중이던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벽신문을 핑계로 문자를 보내 비품창고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아이에게 애원했어요. 박선영은 진술하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지워달라고, 저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비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제 남은 이성을 모두 죽여버린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선생님 명예를 지키고 싶으시면 알아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직 영상 퍼뜨리진 않았지만 평생 지울 생각은 없거든요. 그 순간 박선영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상처 입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한 손으로 민준이의 입과 코를 세게 틀어막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막으려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민준이는 버둥거렸지만 마른 체형의 남학생이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진 성인의 광기를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축 늘어졌습니다. 아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선영이 겁에 질려 손을 놓았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맥박을 확인하거나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패닉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 범죄를 은폐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시신을 가장 구석진 곳으로 끌어다 놓고 흩어진 그림들을 태연하게 정리하고 넘어진 의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손잡이에 묻은 자신의 지문을 꼼꼼히 닦아낸 뒤 밖으로 나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빗장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교무실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범인은 불량배도 사랑의 경쟁자도 질투의 눈먼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민준이와 친구들이 매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담임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년 박지우는 그저 이용당한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박선영은 민준을 처리할 방법을 찾던 중 우연히 다른 학생들을 통해 지훈과 민준의 갈등 관계와 지훈이 서연을 작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활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자신이 서연인 척 지훈에게 문자를 보내 민준과 이야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가려줄 완벽한 용의자, 방패망이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지훈은 그날 밤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은 헬쑥하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은 피했지만 이 마음의 상처는 아마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2023년 12월 2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박선영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피고인 박선영에게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자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하나의 끝이었지만 그 여지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영상 속의 남자였던 김영철 교사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교단을 떠났습니다. 세륜고등학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교는 감독 시스템과 학생 심리 상담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고통과 상실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민주는 가족과 친구들의 눈물 속에서 장지에 묻혔습니다. 그는 17의 나이에 아직 펼쳐보지 못한 꿈들을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을 권력처럼 어른을 벌하는 무기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으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으며 어둠 속에 영원히 묻힐 수 있는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는 결코 또 다른 범죄로 지켜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폐의 대가는 때로 한 사람의 생명과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되기 때문입니다.